아이들이 제발 공부가 그래도 할만하네, 재밌네 라는 느낌이 들어서 해보고 싶다, 나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좀 들었으면 싶은 마음으로,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까 아이가 공부 참 재밌어, 한 과목이라도 좋으니까 진짜 공부 너무너무 재밌어, 이런 얘기 들어봤으면 소원이 없겠어요. 매일 공부를 하기는 하는데 엄마가 시켜서 마지못해서 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이렇게 진짜 공부시키는 게 맞나? 저는 때로는 이 아이는 공부 쪽은 안 맞는 거 아닌가, 오히려 공부할 시간에 일상생활을 연습시켜서 일상생활을 더 잘하는 아이로 만드는 게 오히려 나은 게 아닌가라는 고민을 할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죠. 도대체 이 아이가 공부를 재밌어 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엄마가 내준 숙제여서인가 보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아이가 스스로 나는 무슨 공부를 할까, 어떻게 공부를 할까 계획을 하게 내버려 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더니 그 계획을 좀처럼 하질 않습니다. 엄마가 다그치지 않으니까 오히려 더 아이는 여유만만인 거예요. 급한 게 없죠. 그래서 도대체 아이가 스스로 공부가 재밌다고 느끼면서 스스로 먼저 책을 읽고 이런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공부 몸 만들기라는 책을 보고 이럴 때 아이들이 공부를 재밌어 하는구나 싶어서 저도 이런 기회를 만들어야겠다 하는 순간들을 접하게 됐습니다. 공부보다 유튜브가 재미있고 공부보다 게임이 훨씬 더 재밌는 아이들, 그런데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재미로 공부를 하는구나 라고 느끼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런 순간들을 아이한테 조금 더 많이 제공하면 유튜브보다는 재미없지만 게임보다는 재미없지만 그래도 공부에서 한 끗이라도 재미를 느껴보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재미의 힘으로 아이가 앉아서 자기 스스로 공부를 해보려고 하지 않을까요? 이런 헛되면서도 버려지지 않는 희망을 가지면서 공부가 재미있어지는 세 가지 순간 함께 나눠볼게요. 공부가 재미있어지는 첫 번째 순간, 아하 하는 순간이에요. 이거는 모두 공감하실 거예요. 우리 풀리지 않는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되겠다 라고 했을 때 느껴지는 그 희열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그런 순간을 만났을 때 공부의 재미를 느낍니다. 아이들이 아하 하는 그런 순간은요, 자기가 잘못 알고 있던 개념을 제대로 딱 맞췄거나 아니면 어설프게 알고 있던 개념이 딱 들어와서 아하 하고 모르고 있던 것을 알게 되었다고 느끼는 순간, 그 행복의 시점이 찾아오죠. 아하 모먼트를 주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쓰는 게 좋을까요? 아이가 모르는 것을 모두 다 설명해 주지 않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아이가요, 어려서부터 학원을 다니다 보니까 뭐가 모르는 게 있으면 저희 아이도 별표 딱 쳐가지고 X 틀렸다 V표 절대 하지 않아요. 엄마가 아이가 괜히 상처받을까봐 틀려도 별표를 해주던 걸 감안을 해서 아이가 모르는 거는 별표 해가지고 모름 이렇게 써갑니다. 별표는 중요할 때 하는 거지 모를 때 하는 게 아닌데 모름 이렇게 써가서 선생님한테 그냥 들이밀죠. 혹은 엄마한테 들이밀죠. 이거 뭐야? 이렇게요. 이때 어떻게 대처하시느냐가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이거 모르는데 라고 가져왔을 때 그 순간의 대처, 이거 어느 부분을 잘 모르겠어? 어디서 어떻게까지 풀었어? 네가 푼 부분을 정리를 한번 해봐 하다 보면 아이가 풀이를 이렇게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거 이렇게 했으면 됐네 이런 순간이 올 수도 있고요. 아이들은 보던 대로만 보기 때문에 그 문제를 그 관점에서만 쭉 보기 때문에 아무리 풀어도 다른 방식으로 접근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아하 하는 순간이 안 올 수 있어요. 그대로 이렇게 쭉 풀다가 이 부분에서 막혔어 라고 하면 그때부터 그러면 이 개념을 여기 앞에 이 개념을 사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네. 또 유사한 방식으로 이런 방식이 있네 라고 하면서 앞에 부분을 같이 찾아봐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무턱대고 아유 바보야 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잖아 하고 풀어버리면 아이가 아하 하는 순간을 도무지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하 하는 순간은요, 아이가 모른다고 했을 때 찾아줄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모른다고 했을 때 그 답을 다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를 몰랐는지 어디는 알았는지 파악을 하시고 거기에 쓰인 개념과 유사한 문제들을 비교하면서 아이가 풀 수 있게끔 기회를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하면 아이가 아 이거 여기서 가져오는 거였네, 아 그거였네, 아 이렇게 하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그러면서 아 내가 해냈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과 재미를 느끼게 되니까요. 그런 순간들을 꼭 제공해 보세요. 공부의 재미를 느끼는 두 번째 순간은요, 학습의 패턴이 수레바퀴처럼 잘 굴러갈 때 느끼게 됩니다. 학습의 패턴이라는 건 뭘까요? 수업을 집중해서 듣는 것, 그리고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지 않고 정말 알게 되는 복습 과정, 마지막으로 시험을 치거나 테스트를 할 때 요령까지 살짝 배워서 그 요령을 딱 접목시켜서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아이가 재미를 비로소 느끼게 됩니다. 이 세 가지 패턴이 다시 굴러가고 다시 굴러가면서 자기 실력이 쌓이게 될 때 아이들은 공부의 재미를 느끼게 됩니다. 복습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의 초점은 아마 아이가 수업에서 배운 개념을 모두 다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했다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거예요. 아이는 착각을 하고 있죠. 선생님이 설명을 하면 그렇게 되는 거네 라고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이해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복습을 통해서 다양한 맥락에서 다양한 상황에서 그 개념을 활용하면서 이때 이렇게 쓰는 거구나, 이때 이 개념이 이렇게 활용되는구나 라고 활용할 줄 알아야 진짜 자기 것이 되고 학습이 일어난 거죠. 배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은 단순히 수업만 듣고 와서 나 그거 알아, 안다고 착각하는 거죠. 아는 게 아니라 어디서 들어본 적은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 개념을 막상 활용할 때는 이거 어떻게 활용하는 거야? 다시 멘붕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복습을 할 때 다양한 맥락과 다양한 상황에서 그 개념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요. 시험 같은 거를 칠 때도 그 요령을 조금씩 건드려 두셔가지고 시험을 치는 게 좋습니다. 복습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고 하면요, 수업 같은 경우 이제 가장 중요한 식 하나를 골라내보는 거예요. 내가 이 풀이 과정을 쭉 쓴 과정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문장 하나를 고르는 것, 그 문장을 자꾸 축약해서 한 문장으로 만들어내는 것, 그 연습을 통해서 복습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아이가 문제 풀이 과정 쭉 보고 나서 제일 중요한 식을 고르고요. 그거를 나중에 그 문제 풀이집에 비교를 했을 때 이 풀이식이 반드시 여기 나와 있는지 비교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찾아낸 식이 중요한 식이 맞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이 개념을 적용하는 것을 자꾸 축약해서 연습할 수 있게 되죠. 그러면서 복습의 핵을 찾아가는 거예요. 개념의 핵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아이가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들은 것과 다양한 맥락에서 문제를 풀어서 개념을 활용한 것과 그것을 다시 시험이나 테스트에서 적용해서 풀어냈을 때 그 삼박자가 맞으면서 공부가 되네, 공부가 되네, 재미있네 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공부가 재미있어지는 세 번째 순간은요, 학습 동기와 시간적 여유가 찰칵하고 맞았을 때 재미있다고 느낍니다. 학습 동기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전혀 의욕이 없어요 라고 할 텐데요. 이거는 어려서부터 공부 정서하고 연결을 지어서 생각을 하셔야겠죠. 하나를 뭔가를 알아냈을 때 느리지만 네가 서서히 발전하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라는 부분, 그 과정을 칭찬해 주시는 것, 또 내 의도대로 되었을 때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풀어봤더니 되었어, 풀렸어 라고 느꼈을 때의 쾌감을 함께 기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제대로 됐다라고 칭찬해 주시는 그 과정 안에서 학습 동기를 키울 수 있을 거예요. 왜? 하니까 되네? 이런 느낌 있죠. 아이들도 공부를 잘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이런 욕구는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좀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초등에서는 그 과정이 조금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해도 할만했고 따라갈만 했거든요. 근데 중학교 올라가면서 내용이 정교해지고 학습량도 많아지고 하면서 자기가 다양한 방식으로 그 개념을 익히고 익숙해지는 연습 시간이 충분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들어, 하기 싫어 이렇게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과정들을 이겨내기 위해서는요, 초등 때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문제를 접하고 공부를 접하는 그 정서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초등 때 막 선행을 빨리 달리고 남보다 앞서가고 이런 거에 중점을 두시기보다는 아이가 혼자서 끙끙거리고 하니까 되네, 해보니까 되네, 나도 서서히 느리지만 발전하고 있는데 이런 느낌을 느낄 수 있어야 학습 동기가 생기고 거기에 따라서 공부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맨날 시간에 여유가 없어요. 사실 고학년만 돼도 시간 여유가 없죠. 책 읽을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책을 자꾸 미루게 되고 영어부터 수학부터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그 끙끙거리는 시간을 충분히 보장받지를 못하죠. 그러다 보면 아이가 내가 하니까 되네, 서서히 발전하네 하는 그 재미를 느껴보지 못하는 채로 중학교, 고등학교에 가게 됩니다. 그러면 더 시간은 없고 나는 뭔가 해보니까 되네라는, 하니까 되네라는 느낌은 없고 동기가 생기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 밀어붙이기만 하면 아이가 나 모르겠어, 나 해도 안 돼 이렇게 포기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 때 반드시 시간의 여유를 갖고 아이가 발전하는 것에 재미를 느껴서 스스로 학습 동기를 찾을 수 있도록 긍정적인 공부 정서를 만들어 주시는 게 필요해요. 그 과정에서 그 과정 안에서 노력한 것을 칭찬을 충분히 해주시다 보면 나는 내 공부는 느리지만 서서히 발전하는 공부, 뭔가 하니까 되는 공부, 나는 내 의도대로 뭔가를 해나가고 있다, 이런 기쁨을 느끼게 되면서 조금이라도 더 공부하려는 의지를 가지게 될 겁니다. 오늘은 공부의 재미를 느끼는 3가지 순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아이들이 제발 공부가 그래도 할만하네, 재밌네 라는 느낌이 들어서 해보고 싶다, 나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좀 들었으면 싶은 마음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3가지 방법들 잘 활용을 하셔서요, 옆에서 엄마가 코칭을 잘 해주셔서 아이가 조금 더 재미있고 스스로 재미에 빠져서 공부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중학탐구 생활입니다.